안녕하세요. 까시의 3D 스튜디오 맥스 네 번째 강좌, 메인 툴바에 있던 나머지 기능들에 대한 학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Select and Manipul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일단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이 오브젝트를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Move.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제 맥스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녹색으로 된 서클이 하나 보입니다. 원이. 그거를 잡고 들어가게 되면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정비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Select and Move와 Select and Rotate, Scale 이 세 가지 명령어에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녹색 원이 표시가 돼요. 세 개 다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잡고 클릭 들어가게 되면 오브젝트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 이동을 하면서도 이제 스케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 PC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리셋도 해보고 지금 다시 껐다 켜봤는데도 표시가 안 되네요. 이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 토글은 메인 UI에 있는 단축키 항목과 타 그룹에 있는 단축키 항목이 충돌이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 툴바 옆에 빈 공간을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 건데요. 키보드 쪽에 보시면 그룹이 있어요. 메인 UI라고. 그리고 재질 편집기, 메쉬 셀렉트 같은 모디파이어 명령어, 메쉬 스무스도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어 명령어입니다. 이런 모디파이어 명령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각각 이제 그룹이라고 그래요. 에디트 폴리도 있고요. 자,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서로 다른 그룹 간에 메인 UI하고 다른 그룹 간에 단축키가 겹치게 됐을 때 이 버튼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메인 UI에 있는 거는 무시를 하고 그룹에 있는 단축키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편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소그래픽 뷰고요. 모디파이어 패널에서 이 박스 오브젝트에 에디트 폴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테실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잘게 쪼개지죠. 실행 취소를 일단 눌렀고요. 요게 이제 단축키가 T입니다. T. 기본적으로 T는 탑뷰를 사용할 때도 T를 사용합니다. 키보드에 T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끄고 T를 누르게 되면은 탑뷰로 바뀌게 되죠. 이 단축키가 안 먹습니다. 이럴 때 이 버튼을 토글해서 T를 눌러주게 되면은 테실레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메인 UI 그룹과 타 그룹에 있는 단축키가 서로 이제 중복이 돼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버튼을 눌렀다 껐다 하면서 이 활성화 여부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저는 이 기능을 자주 안 쓰는데 이 자주 쓰시는 분들은 요 버튼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 토글에다가 단축키를 할당을 해서 특정 키로 이것을 활성화하거나 끄거나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스냅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제 스냅을 오브젝트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S자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 S를 누르게 되면은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자석 같은 거 말굽 자석인데 이 위에 숫자가 붙어 있죠. 클릭하고 잠깐 기다려 보면은 2D 스냅, 2.5D 스냅, 3D 스냅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오브젝트의 어떤 곳에 스냅을 걸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버텍스나 엔드포인트, 뭐 미드포인트나 탄젠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드 포인트와 그리드 라인에도 스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리드 포인트죠. 그리드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라인을 그린다고 치면은
그리드 포인트에 마우스 커서가 근처에 가면은 스냅이 걸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정확히 그 지점이 아니어도 스냅이 걸린 위치에 라인이 찍히게 됩니다. 좀 쉽게 이제 정형화된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용도 외에도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 기타 다른 오브젝트에 맞춰 가지고 정점을 정렬하거나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드 라인을 해보면은 이것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스냅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스냅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끄고 엔드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자, 엔드 포인트 앞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엔드 포인트 스냅이 걸릴 때는 이 아이콘이 뜨게 되고, 버텍스 스냅이 걸릴 때는 이 십자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텍스와 미드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자, 이 근처에 가져가 보면은 십자 아이콘이 버텍스 주변에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찌우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왔을 때는 마우스 커서가, 자, 스냅 아이콘이 이렇게 뜨고, 가운데 왔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피벗을 하게 되면은 이게 3D 오브젝트가 아니라 피벗이 없는 걸로 나오네. 엣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스냅점을 선택을 해서 켜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한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항목 스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탑뷰에서 보게 되면 XY 평면 그리드가 보이시는데, 탑뷰에서 봤을 때 이 바닥면이 이 부분이죠. 이 라인. 예를 들어 우리가 탑뷰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프론트 뷰에 이 일자로 된 라인이 있죠.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0.0 원점입니다. 여기가. 축소해서 보면은 굵은 그리드 라인이 이렇게 십자로 가로지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 평면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사각형을 일단 그렸어요. 그럼 이제 이것들이 다 평면에 지금 나란히 평면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죠. 이 중에 요 오브젝트 하나만 요거를 약간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체크가 해제돼 가지고 오브젝트가 한 덩어리로 어태치가 돼 버렸습니다. 다시, 자, 요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해서 Z축을 약간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자, 버텍스의 스냅을 체크를 하고 2D 스냅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도형들이 있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군데는 지금 스냅이 걸렸어요. 여기 스냅이 지금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요것들은 걸리는데 요건 안됩니다. Z축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냅이 안 걸리는데, 2D 스냅은 보시는 것처럼 이 원점 컨스트럭션 플랜이라고 하는 바닥에 놓여있는 오브젝트에만 이 스냅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2.5D 스냅은, 자, 요것도 약간 위로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자, 뷰포트에서 보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원점에 있는 거고, 이거는 밑으로, 이건 원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탑 뷰포트에서 마찬가지로 라인을 선택해서 스냅을 활성화하고 2.5D죠. 그려보겠습니다. 이 스냅이 다 걸려요. 여기서는 다 걸리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은 컨스트럭션 플랜의 평면으로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3D 스냅의 경우에는, 자, 또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뒀던 거 옆으로 약간 빼놓을게요. 스냅이 잘 먹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같은 모양이 됩니다. 오브젝트의 버텍스의 실제 위치, Z축에 상관없이 거기에 스냅이 걸려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2.5D 스냅과 틀린 점이죠. 그 2D 스냅보다는 아무래도 2.5D 스냅이 이제 실내 인테리어 씬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3D 스냅도 많이 쓰이지만은, 예, 도면에서 이제 도면 밑그림을 따는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요. 예,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앵글 스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앵글 스냅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 오브젝트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키보드에 E를 눌러서, 자, 로테이트 기지모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해보면은 이 위쪽에 회전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예, 보시면 27.25. 예,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표시가 되죠. 근데 앵글 스냅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단축키가 영문 A예요. A를 눌러서 활성화한 후에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5도 단위로 오브젝트에 회전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자, 앵글 스냅을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면은, 아까 저기 보시면은 여기 어느 부분에 스냅이 걸릴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창이 있었죠. 네, 첫 부분 스냅 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탭에 보면은 여기에, 네, 스냅 아이콘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게 되면은 스냅 아이콘이 굉장히 크게 표시가 돼요. 더 키워볼까요? 네, 크게 표시가 됩니다. 어디에 스냅이 걸렸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스냅 프리뷰 레디우스하고 스냅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냅이 발동이 되는 그 반경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마우스가, 예,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스냅이 걸리죠. 이 값을 높이게 되면은, 예, 여기서도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냅이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예, 정확하게 여기에 스냅이 물리죠. 뭐 이 정도 찍어도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간격이 큰 스냅이고요. 스냅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 값을 한번 저도 한번 높여볼게요. 이거 안 써봤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네요. 맥스 값이. 여튼 비슷한 기능을 할 걸로 유추가 되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앵글은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앵글 스냅에 몇 도 단위로 스냅이 걸리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값이 5이고 10이나 뭐 45, 90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밑에 퍼센트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이 퍼센트 스냅을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값이 10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스를, 주전자를 한번 만들어 보죠. 팁팟을, 예,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울 때,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쪽 부분에 크기가 커지는 비율이 표시가 돼요. 한번 보세요. 예, 축소 비율, 확대 비율 1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퍼센트 스냅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10 단위로, 예, 아까 설정해둔 값이 10이었죠. 10 단위로 오브젝트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너 스냅 토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걸 활성화해 놓게 되면은, 자, 오브젝트 레디우스 같은 값들, 이런 파라미터 값이라든지 모디파이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많은 이 스피너 값들, 이걸 드래그 할 때는 적용이 안 되고, 클릭을 해서 스피너 값을 변경을 할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소수점 뒷자리 안 움직이고요. 지금 9부터 움직입니다. 10단위. 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네, 드래그 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네,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스냅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피너 스냅, 네, 그리고 무시할 거 설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소수점 3자리 이하로는, 예, 안 건드린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고정이죠, 고정. 아까 저도 보면 이제 스냅이 10단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100을 해주게 되면은 100단위로 스냅이 걸리겠죠. 100을 입력하고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641인데 741로 이렇게 100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자, 4가지 스냅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Edit Name Selection S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Name, 선택물을 이름을 줘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네, 복사. 자, 이렇게 6개 오브젝트를 일단 복사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2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선택 1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거는 셀2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은 선택 이름 지정한 것들 2가지가 떠서 요거를 클릭하는 걸로도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BC 버튼 여기에 Edit Name Selection Set이라고 되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면은 선택 셋의 목록이 이렇게 떠요. 레이어 창 비슷한데요. 그룹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 이름이 지정된 선택 셋을 삭제를 하거나 새로운 세트를 만들거나 이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요거 버튼 누르면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추가. 이거는 마이너스네요. 2개를 마이너스. 이거는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거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자세한 기능은 이제 도움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창이 나타나는 모양이 약간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해당 오브젝트의 서브 오브젝트 레벨 있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가지고 버텍스나 엣지, 예를 들어 버텍스에서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만큼을 선택을 했어요.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만큼을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엣지로 가서 엣지를 또 요만큼 선택을 해서 요것을 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이제 여기를 눌러보면은 엣지 상태에서는 엣지만 표시가 되고요. 버텍스 레벨로 옮겨가면은 버텍스 1, 2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 네임 셀렉션 에디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목록이 뜨고 이 목록을 컴바인 합치거나 서브트랙트라고 해서 A에서 B를 빼거나 인터섹션이라고 해서 교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불린이라는 컴파운드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합집합, 교집합 그런 것들, 차집합 그런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선택물을 합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이제 다른 걸 만드는 거네요. 3을 선택하면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 셀렉션은 사용하는데 길들이다 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미러인데요. 오브젝트를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돌려놓고 미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대칭으로 반사가 되는데 여기서 자, 이런 창이 뜨니까 클릭을 해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쉐이딩을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Z축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XY축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셋 값이 있어가지고 이 옵셋 값을 통해서 반사되는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피를 하게 되면은 옵셋 값을 조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 반사가 될 건지를 이렇게 띄어서 거리를 띄어서 반사를 할 수가 있죠. 밑에 보면 클론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사하는 방식이 복사를 안 하고 그리고 카피 말 그대로 이건 복사고요.
인스턴스 방식이냐 레퍼런스 방식이냐 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브젝트 복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미러 옆에는 이제 얼라인 툴이 있습니다. 얼라인 툴 맨 위에 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타겟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오브젝트에 찰싹 붙는데 일단은 붙는데요. 예자가 적절치 못한 것 같으니까 따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큰 거를 하나 그리고요. 실린더를 하나 쬐끄만한 걸 그리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얼라인 툴을 눌러서 타겟 오브젝트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자, 얼라인 포지션을 X축과 Y축, Z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선택도 가능하고 X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 오브젝트의 X축에 정렬이 되는데 세 가지 옵션이 있고 밑에 보면은 지금 선택된 실린더 오브젝트가 커런트 오브젝트고요. 타겟 오브젝트가 사각형 오브젝트입니다. 나중에 선택한 오브젝트. 그리고 미니멈 값은 해당 타겟 오브젝트의 하단, X축에서는 이제 왼쪽이 되는 거고 Y축을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이 됩니다. 맥시멈은 상단이 되고요. 자, X축에서는 오른쪽이 됩니다. 오브젝트 센터에다 정렬할 수도 있고요. 센터에다 정렬을 하는데 현재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나 센터나 지금은 같아요. 근데 자, 센터 미니멈을 하게 되면 약간 올라가게 되죠. 맥시멈을 하게 되면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요거를 이 오브젝트를 약간 돌려볼게요. 돌리고 스케일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키우죠. 예, 요만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다시 얼라인 툴을 클릭을 해줍니다. 일단 정렬이 되는데 정렬과 동시에 밑에 얼라인 오리엔테이션은 타겟이 될 오브젝트의 회전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타겟 오브젝트가 뭐 Y축으로도 회전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 체크해주면 그 값을 맞아 따라가겠죠. 그리고 매치 스케일은 타겟 오브젝트의 스케일 비율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 스케일이 한번 적용이 돼서 커졌잖아요. 예. X축과 Y축, Z축 값을 한 번에 가져와서 이렇게 크기를 매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퀵 얼라인 툴인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 좀 전에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화 상자가 떠가지고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었던 반면에 퀵 얼라인은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타겟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면 끝이 납니다. 그냥 가운데다 그냥 정렬해 버리죠. 피벗 축에다 이렇게 정렬해 버립니다. 더 볼 게 없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플레이스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노멀 얼라인이네요. 노멀 얼라인은 자, 해당 오브젝트 지금 이 오브젝트 선택이 되는데요. 오브젝트의 어떤 면을 정렬할 것인가 이 오브젝트의 밑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옵셋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X, Y축 그리고 Z축으로 약간 띄운다든지 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주전자를 한번 구를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 자, 플레이스 하이라이트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 노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네, 밑에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혹은 옆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되죠. 네. 자, 보시면 이렇게 공이 있는데요. 이 플레이스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오브젝트 선택된 오브젝트를 원하는 타겟 오브젝트의 하이라이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지금 이게 끼우러져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지우고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타겟 라이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라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 오브젝트에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싶은 부분이죠.
빛이 비춰질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해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라이트가 그렇게 그쪽에 이제 정렬이 되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정렬은 되는데, 카메라가 정렬이 되면서 이 돌리라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마구마구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 그래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구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요. 뭐 사람 오브젝트가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이렇게 돌아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라이트 정렬할 때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수동으로 정렬하는 편이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카메라 정렬하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를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바닥에 플랜도 하나 깔아 줄게요. 굴을 약간 올려 주겠습니다. 자, 현재 씬이 지금 카메라 씬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키보드에 C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있다면 그 카메라가 보는 시점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여기서 자, 뷰포트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뷰포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비추고 있어요. 네. 이 카메라의 위치를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으실 때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말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 주변에 파란색 라인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뒷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이 부분에다 놓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카메라 시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트를 제가 선택을 했었군요.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클릭한 부분에 오브젝트 카메라가 정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점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정렬에 관한 것들도 일단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드가 있네요.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오브젝트를 편집하다 보면은 오브젝트를 뭐 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겠죠. 임의로 뭐 이런 건 표시가 안 날 테고, 이렇게 정렬이 삐뚤어진 오브젝트들을 그냥 뷰포트의 그리드 상에다가 정렬하고 싶으실 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상자가 뜨고 바로 정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Z축에 정렬을 한 겁니다. Y축이나 X축에, 혹은 그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기능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제 매니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어 관리자가 뜨게 됩니다. 캐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포토샵도 뭐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일러스트도 이제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레이어랑 거의 비슷해요. 레이어 관리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 다른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레이어 창이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커브 에디터는 애니메이션 커브를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클릭을 해보시면은 트랙 뷰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이 이제 뭐 커브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강좌를 안 할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스케매틱 뷰라는 것, 이제 계층 뷰 관리자 같은 건데 저도 이거 사용을 안 해봐서 이것도 패스를 할게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따로 학습을 해서 제가 강좌를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패스요. 자, 매트리얼 에디터, 재질 편집기고 단축키가 M입니다. M. 키보드에 M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질 편집기가 떴다가 사라졌다 하게 됩니다. 3D Max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고 오브젝트의 재질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색상만 입혀져 있는 재질인데 반사라던가 뭐 텍스처, 나무 재질,
카펫 재질 이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광택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얼 에디터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길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조망한 씬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스틸컷을 뽑아내기 위해서 렌더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렌더 설정 창을 띄우게 됩니다. 렌더를 클릭해 보게 되면 활성화된 뷰포트가 렌더링이 되는데 이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고 렌더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조명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V-Ray 라이트 조명, 포인트 조명이군요. 근데 렌더러는 V-Ray로 세팅이 되어 있고 또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출력 스틸 이미지가 출력되는 화면입니다. 또 V-Ray로 세팅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맥스 자체의 프레임 버퍼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마지막에 렌더했던 뷰를 또 퀵 렌더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맥스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라 이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는 이제 렌더러라고 최종 장면을 렌더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렌더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맥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것은 스캔라인 렌더러라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대신에 GI 효과를 지원을 안 하는 좀 옛날 거죠. 그리고 이제 멘탈레이라고 하는 GI 렌더러를 제공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V-Ray가 워낙 많이 쓰이고 있고 V-Ray는 유료예요. 따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속도도 빠르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편이라서 V-Ray를 쓰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V-Ray를 많이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제 강좌에서도 아마 V-Ray 위주로 렌더러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네 번째 시간까지 해서 메인 툴바에 있는 관련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매뉴얼이나 기타 다른 책자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